이제부터는 계속 제가 지금 주구장창 떠들어요. 이게 오프라인 강연이면 중간중간 마이크라도 들고 다니면서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없었나요? 약간 약간 이렇게 사소하게 노가리라도 깔 텐데 이거는 실시간 방송은 저 혼자서 주구장창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숨이 턱까지 막히지만 숨이 턱까지 막히지만 그래도 또 치열하게 살잖아요.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어 Q&A 시간을 이제부터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질문을 미리 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시간을 어, 여유 있게 잡고 가급적이면 사전 질문으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은 일단 다 거쳐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전 질문 했는데 내 건 안 달아줬네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질문 즉답으로라도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 질문을 좀 길게 설명드리고 짧게 단답형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짧게 다루고서라도 일단 모든 질문들은 다 제가 다뤄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해서 질문을 안 주셨다 하더라도 채팅창에 채팅창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것도 이 사전 질문 끝난 다음에 한번 쭉 훑고 넘어갈 테니까 혹시라도 나 사전 질문 못 올렸는데 하시면서 혹여나 아쉬우시다면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구장창 떠들 거예요. 어쩌면 12시까지 떠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간에 뭐 화장실이 가고 싶다. 밥을 먹어야 된다. 혹은 나 이제 지루해서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러면은 나가셔도 전혀 비난 안 하고 제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떠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네. 어, 강박을 이겨내는 법 궁금합니다. 네. 이거를 길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면은 사실 한, 한 5시간 영광을 들으셔야 되겠죠? 근데 강박은 기본적으로 특정 불안에 대한 생각이 우리 머리 안에 들어왔고 그 불안에 대한 생각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할 때 강박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강박 행동은 내가 그 불안한 상황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강박 행동으로 해서 그 강박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강박 행동을 하면 좋아져요. 근데 이 강박 행동을 중단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강박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끝까지 견뎌내 보시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죠. 손 씻는 강박. 이 손 씻는 강박이 생기는 이유는 내 손이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도 없이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 씻는 강박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 손을 안 씻어도 별일이 생기지 않는구나라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예. 손을 씻지 않아도 내 손에 있는 박테리아가 내 손을 막 갑자기 막 부식시키거나 썩게끔 만들지 않아요. 여기서 좀 더 크게 가신다 그러면은 내가 땅바닥에다가 이 손을 한번 대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화장실 가서 빨리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씻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참아보시는 경험을 하고 이 손을 너무 씻고 싶지만 한 1시간이라도 이렇게 놔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일이 안 생겨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손을 씻지 않아도 내 손에는 별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그거를 충분히 경험하셔야 강박은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예,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불평불만이 많은 부정적 기운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그 영향을 너무 잘 받는 것 같아서 저 역시 부정적이게 됩니다. 항상 함께 보내야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회사 동료나 배우자 등이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 많다면 그 안에서 감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즉문즉답으로 말씀드리자면 굳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언급 주셨듯이 항상 함께 보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내 옆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예, 그냥 건성건성의 반응만 하시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개가 사람한테 짖을 때 저 개가 왜 나한테 짖을까에 대한 거 고민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개니까 짖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리고 거기서 우쭈쭈 우쭈쭈 해주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티가 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뭐랄까 이 사람의 반응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얼굴에 본능적으로 티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너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느끼기에는 부정적인 감정 표출로 보인다는 거를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가 하는 표현 때문에 나까지 부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라는 거를 끊임없이 알려주셔서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니시즘이거든요. 저는 인사이드 아웃 3의 주제가 시니시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시즘이 뭐냐면 비관주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불평불만이 많은 부정적 기운을 가진 사람은 시니시즘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예. 비관주의의 특징은 결론이 이미 부정적으로 나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론이 이미 부정적이야. 학습의 과정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은 이 비관주의는 오염돼요. 전염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퍼져요. 그거를 본인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미국 코미디언 중에서 그 코난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토크쇼를 하는데 그 사람이 본인의 프로그램을 이제 막을 내릴 때 시청자분들한테 맨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시니시즘이랑 코난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절대로 시니컬해지지 말라는 걸 정말 강조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시니시즘을 버릴 때 정말 인생에 어메이징한 일이 생길 거라 그래요. 예. 비관주의가 있는 사람은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걸 벗어나야지 새로운 인생이 보여요. 자, 암 이후, 네. 채팅창에, 네.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진짜 많이 올려주셨네? 근데 제가 이거 나중에 다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채팅창에 있는 분들은 다 몰아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질문 주신 분들은 사전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좀 더 우선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지금 약간 뭔가 급하게 뭐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 약다면 잠깐 나가셨다가 좀 이따가 들어오셔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전 질문 저희가 먼저 쭉 다 하고 채팅창도 제가 다 봐드릴게요. 암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가끔 막막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암은 더 이상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를 조금 벗어났어요. 과거의 암은 죽냐 사느냐의 문제였는데 지금의 암은 내가 이 암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은 우리 삶의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암이 있는 동안에 설령 내가 이 암이 나와 계속 함께 해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가 그 암과 함께 내 삶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수 있을지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을 내가 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니시즘도 마찬가지예요. 비관주의. 내가 암이 있으니까 내 인생 끝났어라고 비관주의적으로 생각해 버리시면은 거기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건 불가능해요. 네. 설령 나에게 암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삶에는 이런 목표와 가치와 의미가 있어라는 걸 끊임없이 찾아가시는 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예요.
그거는 암이 심각하고 아니고서를 떠나서 동일해요. 내가 설령 암 수술을 한 직후라 하더라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지금 오늘 하루 삶에서의 작은 목표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절대로 비관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조언이에요. 새로 잡은 직장에서 저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건 아직까지 욕먹은 게 아니시죠, 그죠? 괜찮지만 실수만 없으면 되지 싶다가도 속으로 욕하려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럴 때마다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암 진단 받았던 때가 생각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 환자분이신가 보네요, 그죠? 네, 그럼 운동을 해서 환기시켜 보자 싶어 운동 등록을 했는데 못 가게 되는 저를 보면서 또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떤 마음을 짓는 게 좋을까요? 이런 저를 스스로 나약하다 생각하다가도 에이 몰라 싶은 생각이 공존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문장에서 일단은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 진단 받았던 때가 생각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항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모든 사람은 다 스트레스를 안고 갑니다. 암이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할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기 그러니까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운동 등록하신 건 너무 잘하셨고요. 근데 운동 등록을 한 거는 우리의 스트레스 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일 때 우리 뇌에 고착된 생각이 좀 흐물흐물 풀려버려요. 그게 운동이 우리 정신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운동을 못했다 하더라도 움직이기는 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병원 로비가 조금 그 넓이가 있는 편인데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상황에서는 그냥 그 로비에 있는 테이블을 그냥 뺑글뺑글 돌아요. 진짜. 미친 애처럼 돕니다. 근데 그렇게 돌 때 머리 안에 고착되어 있는 생각이 조금 풀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어 앤 나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뭐 욕할까 봐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하루 이틀 일부러 좀 실수를 해보세요. 그래도 큰일 안 생겨요. 그 회사에 남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회사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태업이라 그러죠. 태업이라 그러. 내가 대표면이야 뭐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내가 그냥 직원이에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백업해 줄 수 인원이 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회사예요. 예. 그래서 내가 태업을 하더라도 '아 회사는 굴러가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불필요하게 타인의 시선을 맞추려고 하는 게 줄어듭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이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계속 일을 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지 그 누군가에게 100%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나는 잘리지 않을 만큼 그냥 적절하게 승진할 만큼 그 정도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하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과거에 했던 일이 후회되고 자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매몰돼 있으면은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저라고 인생에서 모든 선택을 다 완벽하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후회되는 거 정말 많고요. 예. 저도 이불킥 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요. 우리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에 우리의 생각이 가려 그러면 머리 안으로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 하면 그 서장훈 씨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없다는 걸 끊임없이 외치셔야 돼요. 내가 머리 안에 과거의 생각을 붙잡는 이유는 내가 과거의 상황을 곱씹으면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그 부모님 세대의 잔소리가 아직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집착하는 건 내가 현재의 삶을 사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냥
그때 그 순간 '아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에 대한 그 뭐랄까 반성은 한순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는 건 의미가 없다. 남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끊임없이 그 시선을 부딪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인 맷집. 남들이 나를 쳐다봐도 내 피부가 녹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다소 안 좋게 본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 가지고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은 통상적인 상황에선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남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죠. 그때 갔을 때.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묵묵히 견뎌내세요. 그게 사회적인 맷집을 쌓아가기 위한 경험치와 레벨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집사람이 위암 수술 받은 지 3개월째 회복 중인데 이번에는 제가 암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체를 맡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생각의 차이로 갈등이 심합니다. 손녀들을 돌보고 있는데 한 달 후에 출생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는 만능이 아니죠. 슈퍼맨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구인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끔은 저 정신과 의사한테도 판타지라는 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환자를 볼 때 저한테 지적하셨던 것 중에서도 그거가 있었어요. 레스큐 판타지라 그래서 환자를 네가 다 구조해내서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 이것도 완벽주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는 내가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다 대처할 수 없어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하다 하면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삶에서의 우선순위예요. 지금 여러 뭐랄까요? 우리가 대처해야 될 상황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크게 보기에는 네 가지예요. 하나는 아내의 위암 수술 이후의 케어, 돌봄. 두 번째, 내가 지금 암 진단돼서 치료받아야 하는 거. 세 번째, 내가 맡고 있는 사회적인 직업적인 역할. 네 번째,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한 영역. Here and Now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되게 심플해요. 난 지금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암 치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건강 관리가 우선이에요. 예. 건강 관리를 위해 가지고 좋은 거 챙겨 먹고 그리고 적절하게 움직이고 예. 그리고 어쨌든 항암 치료든 한방 치료든 예. 그 방사선 치료를 하려 그러면은 내 체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적절하게 먹으면서 적절하게 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암 상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하던 건강한 취미 활동은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집에 꽁하게 있으면 계속 우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만날 사람은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좀 있다가 태어날 손녀 얼마나 좋아요. 예. 나한테 정말 좋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단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말고 예. 그래도 나에게 뭔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 지금 뭐 위암 수술 받고 회복 중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산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같이 걸으시는 거예요. 나도 체력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의 암과 관련된 관리를 위해서 다른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시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는 나의 건강이에요, 지금은. 네. 아이고야. 쓸데없는 걱정인 줄 알면서 계속 걱정만 하고 어떤 일들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서 화가 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제 마음이 여유롭지 못해서 그런지 모든 것이 하기 싫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거 머리 안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시나리오만 그리셔서 그래요. 우리는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하면 시나리오는 끝도 없이 그려져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보다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더 많아요. 그러면 나는 그게 겁나서 결국엔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못 해도 되니까 하세요. 예. 조금 부족해도 되니까 일단 하고 보세요. 조금 모자라도 보니까 일단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머리 안으로 시나리오만 그리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끊어내는데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그거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헤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버텨내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경험치가 쌓이고 레벨업이 돼요. 사회적 맷집이 생겨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결과물들이 좋아져요. 그게 게임에서 레벨 1이 가야 되는 던전이 점점 하다 보니까 레벨 20 던전으로 가는 거랑 비슷하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부딪혀 봐야 돼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인내심은 이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지나간 인연과 일에 대한 생각을 놓지 못하고 매일 되새김질하는 습관이 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늘어져서 잠을 잘 수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잠을 잘 때 생각이 많아지면 우리 무조건 못 잡니다. 예.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라 그러면 무조건 못 자요. 그게 아무리 현실적인 생각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현실적인 생각은 우리 뇌를 각성시켜요. 왜냐하면 나한테 당면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래요. 내일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랑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어우 이건 나한테 당면한 문제잖아요. 난 잠 못 자요. 그게 아무리 행복한 일이라도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할 때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무조건 못 잡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생각의 대표격은 어우 잠이 안 오네? 이거 내가 지금 당면한 일이죠. 그럼 무조건 못 자요. 예. 그래서 머리 안으로 공상을 하셔야 돼요. 그 인사이드 아웃 2에 보면 이매지네이션 랜드에서 그 상담원 같은 애들이 끊임없이 내일 있을 일에 대한 현실적인 그 시나리오를 막 그려내고 있을 때 예, 기쁨이가 와가지고 계속 쓸데없는 망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갑자기 잠이 와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냥 지금 옆에 뭐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은 임영웅이 누워있다 생각하시고 BTS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이 누워있다 생각하시고 뭐 여자 아이돌들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는 걸 상상을 하시든 아니면 내가 사우디의 대구호로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시든 현실적이지 않은 공상을 하시면 잠을 자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해가 뜨면 자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오래 가지 않고 자꾸 끊겨요.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직장도 계속 나오고 정규직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계속 나와서 오래 일하고 싶어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하세요. 네. 어, 계속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옛날에는 끈기 있게 하면 무언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복잡해진 데다가 사회적으로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기회가 계속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거든요. 근데 대신에 내가 우리 사회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지금 꾸준하게 무언가가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되나 봐. 포기할래. 안 해. 그러면은 그 기회는 결코 오지 않아요. 쓸데없는 걱정이 있는 게 힘드네요. 네, 제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범불안 장애를 안고 있어서 불안이 심한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범불안 장애는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든 게 다 불안한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그 불안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 안으로 그 시나리오를 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불안 장애도 결국에는 이게 물론 약물 치료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모든 게 불안할 때는 내가 그 모든 게 불안한 상황들을 내가 부딪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 이게 별거 아니네.'라는 거를 몸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제서야 불안이 좀 낮아져요. 내가 머리 안으로 불안해하는 거는 나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원장님 불안 해소법 돈과 명예가 있는데도 불안을 느끼는 이유
정말 불안은 평생 들고 가는 게 맞는지라고 하셨는데 내 인생에 목표가 있는 순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음. 내가 불안하다면 나는 그 무언가에게 그 무언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불안까지 그 기대치까지 나의 인생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다 이뤘다. 내가 정말 따끔했다. 예. 그리고 내가 인제는 사회적인 의미나 가치가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내 불안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명예가 있는데도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여전히 나는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예. 그리고 만약에 충분한 돈과 명예가 있으시다면 기대치를 낮추세요. 이때는 이제부터는 내가 안분지족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라 그러면 안분지족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근데 내가 충분히 뭐 삶의 어떤 중년 이상을 넘어갔다. 근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높아져 가지고요. 저는 한 나이 한 70-80 대까지가 돼도 안분지족 못할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불안감으로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족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문제라면 내가 고쳐야 돼요. 예. 근데 가족의 문제라 그러면은 피하셔야 돼요. 가족 상대방을 바꾸는 건 힘들어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함으로 힘들 때 '아 이게 나의 문제인 것 같다.'라 그러면 내 거는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게 첫 번째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남을 바꾸려고 그러죠. 저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10개 정도 기관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고 연봉도 그렇게 낮지 않지만 매일 5회 이상 인크루트 사이트를 보면서 그 틈새를 채울 일을 찾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버티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사시는 거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걸 경험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이렇게 인크루트 사이트를 보면서 끊임없이 일로 채워 나가시면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 막 나 희열을 느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할 때마다 지쳐가는 것 같아.'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인크루트 사이트를 보고 틈새를 채울 일을 찾아야 될 게 아니라 당장 닌텐도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 5나 넷플릭스에서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찾으세요. 예. 인크루트 사이트를 찾지 마시고. 저도 집에 가면은 진짜 미친 듯이 게임만 할 때 있어요. 안 그러면은 너무 지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뭐 약간 미친 듯한 스케줄을 보내고 있거든요. 막 요즘 방송 활동도 좀 많이 늘어서 지금 이번 주에만 방송 활동 한 4개 정도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머리 안에 있는 생각은 '빨리 집에 가 가지고 그 하다 못한 플레이스테이션 5의 콜 오브 듀티 마지막 판을 깨고 싶다.' 그 생각을 머리 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은 견뎌내져요. 근데 지금 일 주일도 못 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할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 인크루트 사이트를 찾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유 없이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가라앉고 내 인생 전체가 망했다고 글러먹었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해요. 생각하지 않은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서 쉽게 무기력에 빠지고 하루의 계획도 틀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빈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비관주의, 시니시즘. 예, 부정적인 결론을 머리 안에 먼저 내리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 내가 이유 없이 이미 결론부터 짓고 있는 거 아니냐. 과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럴 거다.'라는 아주 편협한 확률적인 어떤 통계 때문에 내가 현재의 삶의 결론을 이미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내려놓은 게 아니냐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그 부정주의, 비관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시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비관주의는 뭐랑 비슷하냐면 이 맑은 물에 있는 거에다가 잉크를 뿌려 놓은 거랑 똑같아요. 검정색 잉크를 뿌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얘는 검정색 물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아 이거 검정색 물이네, 검정색 물이네, 검정색 물이네.'를 끊임없이 쳐다봐도 이 물은 맑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가 끊임없이 어떤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물은 때로는 맑은 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구정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완전 검정색 잉크가 들어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부어 넣을 때 이 잉크는 맨 처음에 검정색 물이었다가 점점 옅어집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나로 하여금 욕심을 가지니까 좀 더 높은 거를 추구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불안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는 치열하게 살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 해요. 직장 내 관계 스트레스로 4월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로 업무 변경도 있었고요.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서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의 진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근데 다양한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끊임없이 그 어떤 멘토를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멘토가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역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말 힘드실 때는 그 멘토를 만드셔야 되고요. 때로는 정신과 의사도 멘토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있을까요? 여러 권일수록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 책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책이 소진되었습니다. 와, 앞으로 제가 계속 책 근데 저는 근데 물론 자기계발서도 정말 좋습니다. 자기계발서도 정말 좋습니다만 네. 아, 또 갖다 주셨네요. 사진으로. 근데 자기계발서도 정말 좋습니다만, 내가 정말 지치고 답이 안 나올 때는 저는 문학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어떤 영역을 보여줘요.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는 거는 일정 부분 나한테는 일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일에 자꾸 지쳐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건 너무 좋죠. 나의 뭐랄까요. 갑옷을 입는다는 느낌들이 들죠. 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쉬고 싶을 땐, 내가 정말 지쳤을 땐, 저는 오히려 문학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고전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문학은 읽으면 읽을수록 뭐랄까 새로운 느낌들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재미나게 읽으셨던 과거의 소설이나 시를 한 번 또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느낌이 또 달라져요. 아, 어, 제가 15분만 더 할게요. 아니, 계속 더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전 온갖 불안이 일으키는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불면증은 덤이고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특히 더 불안에 시달립니다. 막상 하면 잘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상상에 시달리는 걸까요? 정말 심할 때는 몸에 갑자기 경련 마비 증상이 온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땐 난 남 눈치 안 보고 자신감 뿜뿜이었는데 그때 제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정답이 있어요. 막상 하면 잘하는 데잖아요. 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높아져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들 중에는 트라우마라는 경험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 트라우마라는 경험치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요. 겁에 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겁 때문에 하면 잘하는데도 못하게 되는 안 좋은 기억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면 잘하는구나라는 끊임없이 그거를 경험하면서 되새길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다시 우리한테는 자신감 뿜뿜이 생겨요. 걱정과 불안이 많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면 때로 가슴 답답함, 숨쉬기 어려움, 두통, 어깨 경직 등의 신체 증상이 있습니다. 걱정 많고 잘 불안한 것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도한 걱정 불안이 느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신체 증상까지는 덜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체 증상이 전형적인 공황 증상입니다. 공황 증상은 교감신경이라는 게 발휘될 때 이렇게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어떤 영역을 뭐라 그럴까? 어떤 영역을 자극하냐 하면은 심장, 그리고 폐, 그리고 우리 중심 근육, 그리고 신경계, 예.
그리고 장운동은 떨어뜨려요. 나머지는 다 높이면서도요. 근데 교감신경의 발동 영역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게 호흡이에요. 예. 심장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심장을 빨리 뛰게끔 할 거야. 심장을 1분에 40초만 뛰게 해볼까? 1분에 80초만 뛰게 해볼까? 못 하잖아요. 중심 근육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해요. 신경계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장 운동도 뭐 소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 못 해요. 근데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의 기관 중에 하나가 호흡이에요. 그래서 불안이 왔을 때 그 신체 증상이 파급 효과적으로 나타나면서 공황 증상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면 호흡으로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 증상 과호흡 왔을 때 비늘 씌우잖아요. 그거는 호흡을 급박하게 하려고 해도 이 비늘 때문에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숨을 천천히 쉬는 거예요. 길면 길수록 좋아요. 3초든 5초든 3초든 5초든 내쉬고 3초든 5초든 들이쉬고 그걸 천천히 조절하시는 거. 그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사소한 인간관계에서의 걱정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눈치가 많이 보여 불안한데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자기애는 있으시니까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다는 거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에 대한 뭐랄까 자기 존중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불안과 같이 연결되시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방법은 두 가지죠. 타인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뭐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 아마 불가능하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스킬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끊임없이 부딪히시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다소 실수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거를 부딪혀 나가면서 나의 경험치를 쌓으면서 사회 기술을 늘려 나가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건 챙겨야 돼. 이 자존감 낮으신 분들의 특징이 자꾸 남한테 퍼져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신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 탓하지 않고, 타인을 탓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나를 탓해요. 완전 이거는 내가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거를 중단하셔야 돼요. 내 거는 내가 적어도 챙긴다. 나한테 중요한 이 영역은 그래도 나한테 조금은 준다. 예,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합니다. 상대가 기분 상할 걸 생각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말을 하고 나면 상처받았겠지 싶어 또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이것도 어,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비커밍주의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비커밍주의자라는 거는 내가 타인에게 이만큼의 부탁은 못해요. 근데 맨 처음에 요만큼의 부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이만큼의 지적은 처음부터 못해요. 하지만 작은 지적은 하는 거죠.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이 정도 지적은 통하는구나를 내가 몸소 경험해 나가면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일정 부분 이 영역에서도 비커밍주의자가 해당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또 맷집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일 겁니다. 저는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21살이긴 하지만 제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도 저와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여러 경험을 쌓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서 뭘 도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시는 이유는 이미 닥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Here and now.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고민은 here and now의 고민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니까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이니까 모르겠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세요. 지금 고민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의 경험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결과로 만들어질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뭐 하나님만 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 저도 모르겠어요. 예. 저도 저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지향하고자 하는 건 있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무언가가 풀리지 않을까? 근데 나락으로 갈 수도 있죠. 요즘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모르죠.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머리 안으로 나락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불안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난 아직까지 그만한 위치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내 현재의 삶만 열심히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20대 초반 분들이 많이들 이런 고민하실 겁니다. 모두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요즘 항상 뒤처진 게 아닐까 계속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경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시간을 많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나 자신을 많이 아껴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앞에 얘기들은 되게 좋은데 이게 왜 갑자기 불안으로 가셨을까요?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열심히 사는 거를 지속해서 살기 위해 가지고 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 속에서 내 해답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응원하셔야 되는 영역이죠. 다만, 다만 하나만 챙기셨으면 하는 건 우리는 레이스 중간중간에 예, 선물을 놔둬야 돼요. 우리가 마라톤을 올림픽 하듯이 뛰는 건 아니잖아요. 뭐 30 몇 킬로를 어떻게 그냥 끝까지 달리겠어요. 우리는 그런 올림픽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잠깐 쉬기도 해야 되고, 중간 잠깐 풍경도 봐야 되고, 중간에 잠깐 음료수도 마셔야 돼요. 그렇게 그 레이스 중간중간에 힘든 시기가 있을 때 그 힘든 시기의 끝에 나를 위한 선물을 한 개씩 갖다 놓으세요. 그게 버킷리스트예요. 그러면 그 선물 때문에 내가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어요. 제가 박사학위 딸 때 너무 힘들었어요. 박사학위 딸 때 너무 힘들어서 와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박사학위는 따기는 해야겠더라고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할 때 박사학위 그 뭐예요? 그 심사 통과만 하면 진짜 내가 차를 산다. 예.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군의관 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차를 살 거야. 예, 라고 했는데 결국엔 제가 좋아하는 차는 제 아내가 반대해서 못 샀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 견디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암 환자분들도 계셨잖아요. 암 경험자분들 계셨는데 암 경험자분들도 그 암 치료 기간의 끝에 나를 위한 선물을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수술이든 항암이든 방사선의 시기를 견뎌내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버킷리스트를 죽기 전에 한다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삶에서 힘든 시기의 끝에 갖다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 진단 후 겪는 우울증에 의료인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암 경험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힘든 것 때문에, 힘든 정서, 때로는 좌절, 그리고 내가 이거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그리고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 이런 걸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마음의 자세는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로도 합니다. 네, 저도 언젠가 암에 걸리겠죠. 암은 더 이상 희귀질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평생 중에 암을 경험할 확률이 40% 정도가 되죠. 가까운 일본은 50%가 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50%가 곧 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언젠가 나도 암을 경험할 확률이 아주 높고 우리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이 암을 경험할 확률은 100%죠.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암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암 경험자분들께서 이거는 내가 정말 운이 없어서 걸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그거를 관리하고 가야 되는 거고 사회적인 지원도 필요한 거고 루니케어처럼 이 암 경험자분들이 그래도 건강한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한 거죠, 사회적으로. 저는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라는 게 있는 것만 같고 뭔가 속셈이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항상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건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세요.
이거는 다른 사람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나는 이때까지 나를 정말 등쳐먹는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제는 조금, 그러니까 그전까지, 그러니까 근데 물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건 중요하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땐 내가 거리를 둬도 돼요. 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만들어 나가시려고 애는 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못 벗어나세요. 현명하게 아픈 아내 엄마 되는 법, 날 뭘 좋아하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고민하고 힘이 듭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저도 항상 그래요. 저도 끊임없이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괜찮은 사람인가를 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아빠인가, 좋은 남편인가, 저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양해는 구하죠. 제가 제 딸이나 제 아내에게 내가 그래도 나는 사회적인 정체성이 중요한 사람이고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 이런 가정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양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는 하죠. 물론 저의 딸이나 제 아내는 저를 이제 나쁜 아빠, 나쁜 남편으로 이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유방암 2기로 수술과 항암 방사선까지 기본 치료를 마친 상황입니다. 평소 독감 예방 접종 한 번도 안 하고 살 만큼 건강하고 주변에서 인정을 했지요. 하지만 암이란 녀석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한 힘이 있더군요. 기본 치료만 끝나면 해결될 줄 알았던 암은 항암 과정에서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세포까지 공격하니 체력은 바닥이 나고, 인터넷 글을 보면 재발되고 전이 되고 전이 되어서 1기가 4기가 되는 글을 보면 혹시나 나도 재발되지 않을까, 전이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저린 불안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착한 암이라고 괜찮다고 합니다. 지극히 모르시는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착한 암은 없습니다. 이 불안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선 인터넷 글은 그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거 자꾸 비관주의로 가요. 안 좋은 결과물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이 아닌 그 누군가의 힘든 상황을 내가 찾아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도 응원이 아니고요. 나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암에 대한 생각을 적어도 지금 기본 치료 마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암에 대한 생각의 집중을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됩니다. 나의 일상생활.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그런 집중할 거리가 없으시면 그런 집중할 거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일부러 무슨 파트타임 잡이라도 하시고요. 예. 일부러 사람도 더 만나시고요. 예. 그리고 내가 암을 잊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끊임없이 몰아붙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은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의 특징은 우리 생각 사이로 자꾸 끼어듭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몰아내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다른 데 생각을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거리들을 하루하루 계속 만드셔야 해요. 특정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그의 행동 변화가 내 탓인지 불안해하며 그 앞에서 어색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불안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위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를 바라보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이 우리가 어떤 공동 목표를 위해서 같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물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괜찮고요.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는 피해를 받지만 나를 착취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건 가스라이팅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좋아하는 아티스트 활동을 응원하며 그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데 같은 팬들로 인해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질투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겉으로는 웃고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서로 헐뜯는 모습을 보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라 사람들을 대할 때 눈치도 많이 보고 생각과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힘들고 불편합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연주와 공연을 즐기고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데 오히려 공연을 다녀오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입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고 싶어도 주저하게 되고 그런 제 자신에게 답답함과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의 성격과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문제인 걸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를 쓰는 타입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MBTI에서 I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분들은 사람이 많으면 피곤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함께 하시거나 그냥 아티스트만 즐기세요. 예. 그러니까 같은 편이니까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돼라는 거는 일정 부분 집단의 가스라이팅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나 혼자서 즐겨도 돼요. 구분해도 돼요. 예. 집단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그냥 혼자 즐기시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세요. 불안 밑에 욕구를 찾고 그 욕구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욕구대로 회수를 시켜야 하나요? 욕구는 아름답다고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욕구도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배려 없는 욕구에 대한 무례함을 느낄 때 제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회화된 동물입니다. 욕구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욕구를 일정 부분 자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고등동물로서의 뭐랄까요? 자질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두엽의 역할이죠. 예. 우리는 뭐 설치류가 아니잖아요. 예, 원숭이도 아니잖아요. 돌고래 수준 이상의 고등동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는 경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욕구가 그 누군가와 함께 그 욕구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는 그 욕구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욕구를 일탈적인 행동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경계하셔야 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피하셔야 합니다. 걱정 떨치는 법, 자신감을 갖는 방법은 어,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를 읽으시고 다음번에 아마 제가 나오는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사전 질문이었습니다. 8시 20분이고요. 네? 아, 또 있어요? 아, 예. 술 때문인지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술 때문에도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술을 찾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끝나고 술 한잔 할 겁니다. 다만 다음은 좋지 않습니다. 예,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 어떻게 하면 무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뭐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해서 다루는 내용들이죠. 제 불안이 도질 때마다 아이에게 영향이 가서 요즘 청소년 자녀의 정서도 불안정하고 불안해 보여 죄책감과 또 다른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를 돕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아이의 삶의 영역과 나의 삶의 영역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불안을 잘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 청소년 우울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뭐 우울증 갤러리 관련된 거 사실 오늘 그 아래서 다뤘던 것도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우울감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나보다 더 심각해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아이들은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없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이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시려고 애쓰시는 것부터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타겟이 아이가 아니라 나여야 해요. 예. 아이의 삶과 나의 삶을 구분짓고 내 삶을 챙기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이가 다소 방치되더라도 예, 그걸 통해서 아이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필요한 불안과 불필요한 불안을 나누시라는 내용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과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뭘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을 보면 그냥 믿고 짜증도 나고요. 일이 자꾸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남편을 보면 그냥 믿고 짜증나는 거는 제 아내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다만 남편이 그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바라봐 주신다면 예, 나한테 잘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은 이해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편의 삶과 구분지어서 내 삶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 있어서 그게 만약에 일이라면 그 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능 여섯 번째 준비 중인 딸아이가 신체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고 해서 심장내과, 류마티스, 이비인후과, 감염내과, 혈액내과 등 많은 검사를 했지만 진단은 나오지 않고 귀바퀴와 목 통증을 호소하는데 불안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함께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수능을 여섯 번째 준비하는 딸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수능을 여섯 번째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수능을 여섯 번째 준비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굳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아이가 타인의 시선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있잖아요. 타인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너무 높은 목표치를 위해서 가져가고 있다면 몸과 마음에 병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중요한 거는 진짜 나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암 후유증 고통에서 회피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회피 못 하십니다. 내가 감내해야 돼요. 감내한다는 건 뭐예요? 힘든 거지만 내가 일단은 삼킨다는 거거든요. 그걸 달게 삼킬 수 있는 건, 이 끝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뒀기 때문입니다. 그게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항암 후유증이라면 내가 적어도, 어, 뭐 이미 항암 치료를 마치신 분이시겠지만 그 산정특례 혜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예, 보통 5년이죠. 진단받은 지 5년인데 산정특례가 끝나는 그 시점에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들에서 불안한 요소를 찾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이거 시나리오 계속 돌리시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상황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끊으시고 그때 가서 고민하세요. 예. 미리 키우지 마시고 그때 상황 봐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히어앤 나옵니다. 11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 걱정 불안도 고민이지만 아들도 걱정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걱정하지 말라 정도만 말해주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답비를 줄 수 없을지 고민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 미래의 일은 그때 가서 고민해. 예, 지금 미래의 걸 가져와 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 실제로 너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대처해. 라는 거죠. 발등에 불이 그래서 썩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30대 직장인 여성인데 실수한 업무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다가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문제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불안해하며 실수한 한 일을 미뤄두고 회피를 합니다. 문제점을 알면서 회피하는 습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회피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이 끊임없이 부딪혀 나가야 돼요. 예, 실수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는 끊임없이 그냥 부딪혀 나가시는 게 방법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불안도 옴나요? 유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불안도 옴습니다. 다만 유전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하는 걸 바라보면서 영향받는 건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과 언젠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할머니가 작년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할머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니까, 제가 할머니 돌아가시는 상황을 다른 가족들이 할머니 돌아가시는 것보다 저를 더 염려했었어요. 1번 할머니가 그러니까 1번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언젠간 누구는 다 헤어집니다. 네.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했던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가 항상 쓰시던 향수를 제 진료실에 갖다 놨습니다. 항상 그 무언가 물건으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삶에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면 항상 정답은 나와요. 아,
다시 일어서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삶을 예,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듯이 내 삶도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취지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그죠? 아, 예. 거의 마지막입니다. 28분이거든요. 음, 댓글창의 질문들을 그래도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 돼요? 10분 정도 써도 되나요? 방금 목소리 들어갔죠? 오늘 이번 방송을 준비해주신 허윤미 님이시고요. 정말 루니케어에서 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를 처음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나요? 시스템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 허은미 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 진짜 마음으로도 항상 그렇고, 박수를 치고 있고, 아, 끝나고 난 다음에 술 한잔 같이 하시면 좋으신데, 집에 가신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아, 정말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도 진짜 술집 빌려가지고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술을 드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 예. 건강하게 술을 마시다 보면 인생에서 생각보다 낙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댓글 남겨주신 거 실시간 댓글 그래도 조금은 보고 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보기 가능하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한번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정된 건 없는데 이 루니케어 다시 보기가 혹시 가능하려면 루니케어 채널이 계속 살아있어야겠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요? 어, 개인적으로 저에겐 시기적절한 북토크입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안 하고 미루고 미루다 일어나서 힘내서 운동 갔다가 참석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움직이시는 거 좋죠. 참석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뒤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무언가라도 찾아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여러 가지 뭐가 의뢰들이 들어와요. 그때 가끔은 정말 하기 싫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 아,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언젠가 회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꾸준히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루틴대로 안 하면 불안해요. 유방암 진단받고 더 심해진 듯요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루틴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루틴이랑 깃발과도 같은 거예요. 기준과도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옛날에 체육 시간 할 때 애들이 그냥 엉망진창 서 있잖아요. 거기서 한 선생님이 기준을 잡고 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든 이거 되게 오랜만에 얘기해보네. 이런 거 하면 갑자기 엉망진창이었던 그 뭐라 배열이 일정 부분 정렬을 맞추죠. 그런 것처럼 루틴은 우리 삶에서의 기준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플 때 이런 기준점은 특히나 더 중요하죠. 그건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단무지 많이 주세요. PTSD였어요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이거 단무지 많이 달라고 했는데 상대방 그 짜장면집 아저씨가 화냈을 때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무지 달라는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끊임없이 그래도 단무지 주세요라는 거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허용되는 상황에 노출돼야지 극복할 수 있기는 하죠. 원장님 강의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도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떨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인데 제가 최근에 드는 느낌은 이런 겁니다. 어, 그 방송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카메라 마사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을 한 게 아니에요. 피부 관리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카메라 마사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좋아집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타인의 시선을 상상해서 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계속 부정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내 얼굴을 끊임없이 보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되게 얼굴이 밝고 좋구나라는 걸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셀카를 많이 찍어보는 겁니다. 그게 비디오든 사진이든 예. 그런 걸 통해서 난 내 얼굴 표정 중에 이렇게 밝은 표정들이 있네라는 걸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부정적으로 가져가는 걸 극복할 수 있죠. 제가 많은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북토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는 마음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마음챙김이나 ACT 같은 치료 접근들이 히어앤나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불안에 효과적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요즘 상담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상담에 정부 지원도 많습니다. 근데 과거의 상담은 자꾸 어렸을 적 삶에 대한 내용을 돌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히어앤나우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한테 당면한 문제들을 같이 씨름하는 거죠. 상담사랑 같이. 실시간 댓글창을 계속 예. 우리 강민쌤 호흡 절대 지켜 하셨는데 제가 호흡이 가쁘죠? 맞습니다. 제가 거기다 하이톤이에요, 심지어. 얼마 전 이직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던 중 면접에서 20대 후반인데 월 200도 못 벌었는데 괜찮았냐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제가 이것저것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했는데 월 200도 못 버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식으로 들렸어요. 늦게라도 전문 자격증을 따고자 영양사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도저히 8시간 근무하면서 공부를 무리라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이게 200 가까이 벌었던 돈마저 못 벌 텐데 나중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의과대학 6년을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5년을 했고요. 인턴 레지던트 하는 동안의 월급은 200~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30대 초반이죠. 그리고 군대를 가서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 월급 역시도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군 생활을 저희가 군의관이기 때문에 3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펠로를 하면서 거의 밤을 새가면서 엄청 일을 할 때, 예, 그 거의 뭐 노예처럼 일하죠. 진짜 하루에 병원에 있는 시간이 뭐 자는 시간 한 7~8시간 빼놓고는 병원에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딸도 키웠을 때니까 거의 30대 중반을 30대 중반의 나이죠. 3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 불과 한 7~8년 전의 이야기죠. 그 과정을 그래도 2년을 더 했습니다. 물론 2년차 fellows 월급이 조금 더 늘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급이 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가치는 내가 판단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병원은 하루에 제가 보는 환자 수가 20명을 거의 넘지 않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한 의사가 20명의 진료도 보지 않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빠듯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정신과 의원 중에서 저희 병원 수입이 하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는 먹고 살만 합니다. 네, 제가 좋은 거 먹을 수 있고요. 술도 가끔 마실 수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밥도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제가 다른 정신과 의원을 개업해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전 경제적으로 바보가 됩니다. 넌 그러면서 왜 병원을 하냐라는 이야기를 듣죠. 하지만 저는 이거 역시도 저의 기준에서는 제 삶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방송하고 책 쓰고 하는 시간에 별도로 쓸 수 있고 제가 환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얻을 수 있었던 저의 진료적인 경험이 저한테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질문 주신 분은 본인께서 얼마를 벌든지 간에 내가 삶에 있어서 투자하는 그 시간과 가치를 절대로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폄하하는 사람은 그냥 개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공중파이잖아 이거. 유튜브잖아. 상관없잖아요. 노란 딱지 붙으려나요? 자, 저는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회피적인 삶이 되고 주체적인 삶이 되지 않아요. 자신감 늘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먼저 적극적으로 뛰어드시는 것부터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만의 문제입니다.
근데 자신감은 뭐냐면요. 남들한테 내가 보여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애는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리내어 자기 암시를 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어색한데 그래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올림픽 선수 요번에 뭐 높이뛰기 하시는 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아니 펜싱이군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자기 암시가 정말 필요해요. 저는 정말 힘든 무언가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머리 안에 되새겨요. 망상이죠, 이거. 할머니 돌아가셨잖아요. 한참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로 하여금 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할 수 있게끔 만들었을 때 해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놓치는 게 있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9년차 암 치료 중인데 갈수록 소심해지고 예민해지고 상처를 쉽게 받아서 대인관계가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위에 또 하나가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 저는 암 경험자분들이 그 무엇보다 암으로 인해서 인생이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젊으신 분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뭐 이야기했다가 헤어지자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 만약에 내가 그 얘기를 하고 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애초부터 싹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들은 얼마든지 닥칩니다. 트라우마들은 얼마든지 닥칠 수 있고, 뭐, 힘든 시기, 사고, 병,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닥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정서적으로 정말 소중한 관계가 된다는 거는 그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같이 그거를 공유하고 이겨내자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어떤 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떠나간다면 그건 애초부터 이 사람은 나에게 본인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감싸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가 암을 가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공부를 하는 동안은 집중해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람 만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성향이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즉 공부를 하는 것과 사람 만나는 거죠. 이전에 너무 심심해서 매일 제가 먼저 친구한테 연락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미뤄서 그랬던 거였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생기니 친구가 먼저 연락이 오면 답하기가 힘들어요. 한 번 시작하면 대화가 끝이 안 나고 또 제가 하는 일들을 미룰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가까운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너 사람 변했다라는 얘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소 여유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걸 내 소중한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많네요. 그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그래도 물음표가 있는 걸, 네. 그럼 한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벽주의라는 생각에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강의 하나를 들어도 한마디라도 놓치면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놓친 한마디가 시험에 나올 것이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강사님의 농담까지 적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이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의과대학 공부를 할때 그때는 MD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MP3 녹음기가 있고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하면 되지만 그때는 MD로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테이프로 녹음을 했죠. 의대 수업을 녹음을 다 해서 그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복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1도 없죠. 1도 없습니다. 어 제가 어느 순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이해 못 해도 상관없으니 듣고라도 있자였어요. 예. 그리고 의과대학 공부가 정말 외워야 될 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한 거는 그 누군가가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요약본을 열심히 보자.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자. 저는 의대 교수님 한 분이 그 지금은 뭐 정치를 하시는 분이지만 안철수 뭐 의원님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의사로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의과대학에 있을 때 안철수 의사님이 그렇게 교과서를 열심히 보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의과대 학생들이 와, 쟤는 졸업 못하겠는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철수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는 수학의 정석이었거든요. 그리고 수학의 정석의 공송수학의 첫 챕터가 집합이었습니다. 지금 함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합만 밑에서 보면 까만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절대로 공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고루고루 까만 게 섞여 있어야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예. 안 되면 틀리면 되고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보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공부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놓치면은 나 실패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묵묵히 그 다음 거라도 챙기면 됩니다. 그것도 히어앤 나옵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걸 챙기는 거. 그게 속도를 뭐랄까요? 그 어떤 그 과정을 훑어나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미래에도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삶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 불안도 줄어들고 우리 삶에서 끊임없는 경험치와 레벨업도 쌓여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45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도 좀 급하게 하고 사실 제가 막 땀에 지금 좀 본보기 되어 있는데 저도 막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누구나 다 계속해서 산을 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산 넘어 산이래. 근데 제 옆에 아내가 아니야. 산 넘어 똥밭이야. 딸이 아, 똥밭 다음에 또 산이 나오는 거야? 끊임없죠. 근데 우리는 그 산을 넘기 위해서 계속 치열하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좀 여유도 생기고 행복한 시간도 있고 그리고 산 정상에서 뭔가 탁 트인 성취물을 보면서 기분 좋게 큰 소리를 외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치열함과 또 작은 여유와 또 행복과 때로는 도망침이 있더라도 다시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고 저는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루니케어에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